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요. 현직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 온 정치권이 술렁이었습니다. 현직 총장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여론조사 이름이 오르는 것만도 이례적인데 선두로 올라섰다고 하니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윤 총장과 각을 세워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라고 날을 세웠고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윤석열 현상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현직 검찰총장이 이 정부의 여러 폭정, 특히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예. 정치 경험도 없는데 여야 막론하고 현역 정치인 다 제치고 1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 정치권이 들썩일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여당도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데 지금 이 여권의 지금 유력 후보 두 사람 지지율 합치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어차피 본선에 가서는 한 명으로 수렴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고 네.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넣어서 이제 조사를 할 텐데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내려야 하지 않을까. 여론조사 한 개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론조사 하나인데 이렇게 정치권이 들썩이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예결위 심사인데 오늘 윤석열 추미애 장관과의 공방 얘기만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저희가 중계에서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낙연, 이재명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계속 1, 2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정처였었고요. 윤석열 총장은 국감 이후에 좀 수직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예. 보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지도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한 2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좀 한참 전의 일이고요. 예. 지난 이제 국감 때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난 국감 때 그동안에는 정치 전개로 가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은 생각했는데 국감 때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봉사라는 단어를 썼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권 후보로서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검찰총장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해서 특히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야 정상인데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예. 거죠. 이거는 단순히 여권과의 어떤 갈등에 관한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정계 진출 가능성이 없다. 나는 안 한다. 그리고 여론 지지도 조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검찰총장의 위치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감에서 이미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이런 네.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기루냐 아니냐, 표심이 확장될 것이냐 아니냐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느 지역, 어느 성향의 에서 또 어느 연령에서 지지를 했는지 좀 하나씩 그래픽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충청 지역이 저희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만 33.8%로 가장 많은 수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PK, TK, 인천, 경기 여기까지가 본인 지지율이 24.7%니까 본인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이고요. 호남이 7%대로 가장 낮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부친이 이제 충남 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청권에서 뭐 저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뭐 충청권에서 이제 대권 후보가 나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좀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 예. 뭐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이다 보니까 네. 충청권에서 지지가 좀 나온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60대하고 그다음에 20대가 높더라고요. 3, 4, 50대보다는 60대, 20대가 높아요. 아버지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사는 제가 볼 때는 보기도 잘못됐을 뿐더러 조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뭐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길 리서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 예. 내용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예. 범여권 후보 지지도 조사를 따로 하고요. 예. 그럼 여권 후보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범야권 후보 지지도 조사를 또 따로 했습니다. 예. 야권 후보 당연히 이제 보수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여야 후보 지지도 조사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1위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그걸 합친 것을 1위 합친 데에서 1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나왔던 지지도 수치가 이낙연, 이재명 그 두 사람의 지지도 수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여야 다 섞었을 때 하고. 근데 범야권 후보 지지도 조사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22% 나왔어요. 예. 범야권에서는. 네. 근데 무응답이 33%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지도가 어디로 갔냐면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이렇게 해서 약 17%가 나옵니다. 네. 근데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보기에서 다 없어요. 없으니까 무응답층이 지금 야권 후보만 따져도 네. 33%가 나오는데 여야 대선 후보 지도 조사에서 무응답이 12%밖에 안 예. 나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수층에서 나한테 주어진 보기가 없는 거예요. 보기가 없으니까 무소속 그 홍준표 대표, 그 홍준표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이렇게 두 예. 사람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권 후보에서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지지한다고 의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리고 ARS 조사는 보통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에서 마지못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사 자체에서 일종의 신기루면 신기루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여권 후보 지지도, 범야권 후보 지지도를 하고 이걸 섞어서 지지도 조사를 하는 다시 과정에 조사를 한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뭐 원희룡 이런 분들, 국민의힘 소속 분들이 보기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 여론조사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을 다 넣으면 좀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서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러기도 보십니까? 하고 사실은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후보들은 이제 좀 제외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건 좀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한계를 놓고 이렇게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내놓는 결과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어느 곳이 꼭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도 뭐 나름 의미는 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경우에 그러니까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의 지지율이 좀 달리 나오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아마 그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을 이제 보고 좀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표에서 어느 정당 표를 가져왔느냐 봤더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62%가 지지를 했고요. 국민의당이 31.9%, 정의당 지지자도 13.9% 지지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 표의 확장성 면에서 이 결과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표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에 관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공격하고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그냥 바라보실 때에는 마치 현 정부가 검찰을 흔드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예. 일종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로 일부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요즘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검찰총장과 대립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도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층들이 정의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투표를 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물이라기보다는 구도 속에서 나온 네. 결과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일단 야권에서는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후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참 이 부분도 그런데 자, 이 대권 후보 중에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는 사람이 아예 저 여론조사에서는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오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다. 여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죠, 사실은. 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에서 어떤 그 유력 주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열심히 뛰어서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가 뜨거나 네. 그 둘 가운데 하나여야 되는데 어느 곳도 지금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권 주자 지지율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도권이 윤석열 총장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됐건. 네. 그러니까 범야권이 뭐 선거 연대를 하던 아니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뭐 데리고 오든 어쨌든 간에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이미 그 대권 출전 의사를 이제 밝힌 주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죠. 예,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렇게 국민들이 흔쾌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내야 당이 그나마 좀 체면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설령 이제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일종의 선거연대든 뭐든 후보 단일화든 이런 걸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뭐 국민의힘이 어떤 제1야당인데 그쪽에서 내놓은 후보자가 지지율이 형편없다. 이건 좀 곤란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윤 총장 현상이 도토리 싹까지 잡초 제거하듯이 뿌리채 뽑아버렸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는데 지금 야당의 속내는 어떨지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속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은 분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요. 자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원희룡 지사 얘기했지만 원희룡 지사 점점 키우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예.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윤석열 현상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예. 왜냐하면 검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감싸고 들잖아요. 윤석열 총장 얘기만 나오면 아무 잘못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못 써줍니까? 검찰 얘기만 나오면 막 펄쩍펄쩍 뛰고요. 무조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워야 하고 현 정부하고 각을 세워야 하고 이게 인사청문회 했을 때 모습하고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검찰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검찰 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의 자꾸 기대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그어주고 당내의 유력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나가는 작업하고 그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처럼 지도부가 좀 해줄 필요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당내의 주자로서 커갈 사람들이 크지 못하고 그냥 점점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국민의힘에서 올려졌다. 네. 자, 이런 분석을 해주고 이게 좀 분발해야 된다 글쎄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거의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키워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 이제 혼자서 열심히 이제 사퇴 압박을 이제 했는데 여당에서 30의원 정도가 초기에 좀 가세를 해서 좀 돕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제 거의 가세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커져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너무 추미애만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추미애 때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역량 발휘할 걸 제대로 역량 발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찌됐건 제1야당이고 과거에 집권했던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수권 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얻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내팽개쳐 놓고 이번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야말로 추미애 그 국회로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추미애 전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예. 이것이 저는 결정적인 그 국민의힘의 패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미애 장관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좀 한 달만 좀 참아달라 추미애 장관이 그랬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추미애 장관 참을 것 같지 않은데요. 참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문제가 또 대표적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현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국민의힘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특한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말린다고 말려지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그냥 현상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단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감정적으로 공격한다고만 치부하지 말고 검찰 스스로가 정말 개혁하고 있는가, 또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선 아래에 깔려있는 뭔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당보다 더 불편한 건 사실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의원은 총장이 이렇게 야권의 대선 후보로 꼽혀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요. 정치적 편향성,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왜 저렇게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열심히 다니면서 거의 이 대선 치르듯이 유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올라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자맹하다시피 했고 최근에 이제 그동안 참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원칙론적인 얘기 몇 마디 했고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다분히 정부 여당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추미애 장관 책임이 좀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때리니까 이건 좀 문제다라고 좀 이제 국민들의 일종의 균형 감각이 지금 발동을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쪽에서 의외로 지지율이 꽤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대목을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진보 지지층에서도 최근에 뭐 상당히 정부 여당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 그 보수 정권 하에서 있었던 부적폐도 문제지만 새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저질러지고 있는 신적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다라는 인식을 진보 진영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만 때린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라고 뭐 본인들은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해결 안 되고요. 정권 교체되고 나면 자꾸 이렇게 두들겨 맞을 일만 자꾸 더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저는 현 정부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이게 민심 위반 현상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현상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등장해서 국회의원한테 한마디도 안 주고 같이 거칠게 싸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막 같이 싸웁니다. 근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 멋있고 정의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의 시선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면 그게 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게 약자입니까? 검찰총장이 약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인사권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수사도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원전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검찰은 그렇게 바라보고 법무부는 왜 정반대로 바라봅니까? 좀 우리의 시각을 저는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도 좀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더 말을 곱게 하지 않고 누가 더 밉상이다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꾸 문제를 치환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안을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권도 국민도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의견들이 이제 양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예결위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 아예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근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수사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무혐의 각하 처분 사유에서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죠.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향후에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네. 자, 윤 총장이 중앙지검 재직 시절에는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지금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빨리 수사를 하는 것, 더구나 청와대까지 겨냥한 것을 보면 이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추 장관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첫 수사 당시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 이제 수사 실무진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이거 중요하니까 더 해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이 한 가지가 감사원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이제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 회계법인에서 내놓은 경제성 평가 부분을 소홀히 다뤘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걸 계속 이제 빨리 이제 중단하도록 약간 압박한 정황. 이것도 이제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되는 예. 실무자들은 오히려 2년 정도 더 가동 의견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감사원 보고서에 다 밝혀져서 지금 보고서에 좀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돼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지금 이제 미정이에요. 그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벌써부터 이 수사가 뭐 정치적 수사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돼 있길래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재단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실제로 실무진들 사이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루어진 건지 예. 그야말로 뭐 청와대 윗선이 개입된 건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예. 예, 감사원 이제 감사 보고에서 약간 그런 정황이 있다는 정도만 명기돼 있는 건데 이 수사 자체를 정치적 수사다라고 개념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충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좀 예. 듭니다. 네. 자, 감사원 보고서에서 이 경제성 평가 뭔가 조작 의혹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감사원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 아니고 이제 야당에서 고발한 네.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데 이거 너무 정광석화처럼 하는 거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인데요. 전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당의 고발에 따른 수사였다고 하면 고발이 있자마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청와대까지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감사원의 참고 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된 감사 결과에 기초한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월성 원전을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경제성 평가로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냐,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폐로 비용에 관한 문제, 원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과거 야권도 그랬어요. 부산 경남 지역 쪽에 원전들이 다 집중돼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보지 않았느냐. 예. 어떤 방식으로든 원전을 줄여나가는 게 대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탈원전이 이념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탈원전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데요. 감사원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고 그럼 원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뭘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다고 지금 수사를 들어가는 겁니까? 예. 뭘 찾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비판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나중에 가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얘기는 검찰 수사가 너무 빨리 진행된 것뿐만 아니라 근거도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렇게까지 검찰 내의 장악력이 지금 뛰어난 상태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봐요. 이 수사는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예. 수사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손발 다 자른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수부 라인 되고 이제 힘을 이제 뺀 상태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사가 윤석열 총장의 한마디에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런 수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좀 과도하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지검장이 이두봉 지검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에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지금 여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해석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현장에 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가서 현장 수사 동료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조차도 너무 지금 정치적 의미를 제가 보기엔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 저렇게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 여러 대목에서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련 서류들, 증빙 서류,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 서류들 상당수가 지금 상실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죠?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그 관련해서 지금 관련 국장도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증언들이 나왔어요.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이 2년 더 가동 연장하자라고 하니까 뭐 버럭 화를 내고
이런 식의 보고서를 어떻게 청와대에 올리냐는 이런 진술들이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감사원 보고서에 다 지금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의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수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다 없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예. 그걸 그냥 뭐 덮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자. 그게 정상적인 정부인가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만약에 업무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어요. 내부적으로 징계했어요. 그럼 징계한 공무원들 항상 검찰이 수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것과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력발전소 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심각합니다. 국민들 고통받습니다. 화력발전소 석탄 값 싸면은 와서 더 많이 떼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럼 화력발전소 경제성 평가로만 보면 화력발전소 계속 가동하는 게 이익인데 왜 그럼 화력발전소 줄입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쿠시마 같은 사태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월성 원전 지금 그 가동연도 10년 연장한 거예요. 노후 원전이기도 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 예를 들면 1,000억이든 500억이든 있다 하더라도 그럼 향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폐로합시다. 예. 이렇게 결정하면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이 수사할 겁니까? 지금 원전에서 누가 공무원이 뇌물 받았다고 얘기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점 하나 하고요. 또 예. 하나는 검찰총장이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휘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거. 근데 그거 다른 말을 뭐 얘기다 섞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뭐하러 검찰총장 합니까? 그냥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어쨌든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지금 수사는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안에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이끌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또 속도를 내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이 됐을 때 부인의 회사 협찬원사가 늘어난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려고 예. 했는데 일단 무산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것도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예, 인사청문회 당시. 그 당시에는 여당이 다 비호했던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또 여당 내에서 수사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또 현재 지금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또 제기했던 그런 또 당사자들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너무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안 예. 자체에 대한 이 수사 여부도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일단은 좀 이제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일단 기각된 대목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에 의하면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당연히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증빙이 안 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또 그 범죄의 그 중대성 그런 것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이 과연 수사를 기초 수사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이제 청구를 한 건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와 지금 여야 입장이 뭐 양쪽 다 확연히 달라진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회사, 또 언론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어떻게 확보했냐면은 세무당국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쪽에서 자료를 확보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법원이 앞서 신청한 영장들을 다 기각한 이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 저는 휩싸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뭐 고발 있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였다고 보고요.
뭐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좀 위중할 만큼 뭐 심각하게 뇌물까지 얘기할 정도는 또 아니라고 봐요. 사건의 내용이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어느 사건이나 서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좀 빨리 결정을 냈었어도 되는 문제인데 1년씩 시간 끌다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난 다음에 수사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 요청을 좀 미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영장 기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것도 또 정치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면 다른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지금 속도를 내려다 보니까 몸보다 마음이 앞서간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양쪽의 수사를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도 서초동에서도 좀 뭐 갈등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정세균 국무총리 공개적으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처는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네. 이런 큰 전시들 그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부인과 관련해서 해명한 이런 녹취가 먼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저희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세균 총리 얘기로 이제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인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 처는 뭐 작년뿐만 아니라 만나기 전부터 이런 것을 했었다.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한다. 이런 뭐 억울한 심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녹취가 준비됐으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어제 그 얘기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미국 국민들은 그 분열이나 불안정, 또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또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게 시대 정신이다. 예. 늘 잘 웃어서 미스터 스마일 이렇게 불리는데 좀 웃으시면서 양쪽 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즘 이제 세간에서 거기서 네가 왜 나와? 이게 굉장히 유행인데요. 정세균 총리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제서야 나오시냐? 왜 이제서 나오냐? 예. 너무 늦었다? 그렇죠. 그동안 이 갈등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개월 끌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서 나서 가지고 총리께서 이걸 조정하시겠다라고 양쪽을 저렇게 약간 좀 이제 쓴소리를 하고 계신데 진작에 이거 움직이셨어야 되는 거죠. 예. 추미애 장관도 좀 자제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으면 굳이 뭐 공개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찌됐건 이 내치 부분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못지않게 책임을 또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로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당연히 챙기셨어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1위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등장하시니까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도 대권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대권주자로 뜻밖의 윤석열 총장이 뜨니까 이거 견제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왜 이런 정치적 해석이 안 나오도록 좀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나서신 김에 제대로 네. 좀 교통 정리를 좀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냈을까 보다 보니까 어제 이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뭐 대권 의지를 애들로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뭐 이종훈 평론가뿐만 아니라 많이들 내놓으시던데 어제 이 얘기에 덧붙여가지고
미국이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 정신은 통합과 포용이다. 이 이야기까지 덧붙였거든요. 네. 예. 뭐 정세균 같은 총리가 좀 해석이십니까? 상징하는 바가 예. 그동안에 이제 통합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중도적 이미지, 실용적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결합해 보니까 바이든을 언급하고 미국 상황 언급한 게 너무 딱 떨어진다. 예. 이렇게 언론이 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 정세균 국무총리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거죠. 뭐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예.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대선에 도전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대권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 발언에 투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리고 검찰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정세균 총리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검찰총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 근데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야단쳤다고는 얘기가 흘러나와 보십시오. 그럼 아마 검찰 또 국무총리가 흔들었다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부처하고 다르게 검찰 문제는 참 예민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나서기가 참 애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실은 이런 싸움이 좀 격화되면서 감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흘러가고 국민들이 거기에 좀 실증을 내거나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람을 한번 빼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정세균 총리가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 발언에 가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발언의 함의까지 좀 짚어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이 얘기 해볼 텐데요. 자, 최근 논란이 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네, 말씀하실 문천마을은 때.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지요.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 이게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대출인데 이게 5억 이하 집 살 때만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동 의원 질의는 그러니까 집값이 최근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가 너무 낮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현미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네. 살고 있습니다만 예. 저 소식 뭐 듣고 지금 뭐 굉장히 부글부글 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뭐 창릉 신도시도 만든다 그러는 데다가 또 이번 발언까지 나오니까 예. 그럼 울산 신도시는 더 어려워지라는 얘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집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뭐 동네가 저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주민으로서요? 있는 예. 그런 주택이 많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예.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실상이 이제 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는 훨씬 5억보다 비싼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일단 팩트가 틀렸다. 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화만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화 내용을 보면은 서울 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벗어나면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들도 많고요. 뭐 주택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느냐 이거 뭐 다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다른데 지금 집값이 비싸면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 문제는 사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뭐 직장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어서 못 가는 분들이 있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6억, 7억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는 게 이게 서민 대출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고요. 아, 이 성격 자체가 네, 성격 서민을 자체가 그러니까요. 지원하는 대책이 예, 청년층이라든가 대출이라서. 예. 그래서 사실 정책 당국에서는 이걸 더 금액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대꾸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사실 언론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국토부 장관이 인식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작은 것을 크게 지금 만들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또
또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김현미 장관이 사는 아파트 주민 연합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성명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윗줄에 이게 있어요. 아직 10년 전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5억이라고 우리 아파트 얘기해 버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5억이 거래됐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뭐 장관으로서 바빠가지고 내 집 가격을 세세하게 못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5억이라고 그래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2014년에 5억 2천에 산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5억에 거래됐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분노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집값이 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걸 이제 김현미 장관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기에는 좀 그렇게 변변한 논리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국토부 장관이 요 근래 6개월, 1년 사이에 변화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곳의 지적이 변화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있겠지만 자기 집의 변화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솔직히 저한테 저희 집 가격 얼마냐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판매를 할 그러니까 그거는 시점이 아니라면 늘 집을 들여다보면서 예. 우리 집 가격이 얼마쯤 오를까? 아파트처럼 커뮤니티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야 얼마 팔렸대 금방 정보 교류가 되지만 예. 아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집 가격이 얼마씩 움직이는지 잘 모를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올해 상반기까지 5억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르기는. 근데 그걸 다 못 챙기고 디딤돌 얘기를 거기서 했다고 해서 예. 그게 그렇게 문매 맞을 정도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론이 곱지 않은 시선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다양한 욕망과 시선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논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근데요. 그러니까 짧게요. 이번 발언만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으면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한 발언들이 이제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발언들을 계속 이어오시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뭐 김현미 장관 말에 따르면 일산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산으로 살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